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 이걸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국가균형 발전 하면 뭐 별걸 다 내세웁니다만,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한다면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일정 그 수준 이상을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그게 바로 국토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2017, 18, 19, 20, 21 이 5년, 4년 내지 5년을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균형 발전을 평가하는 지표, 이거는 단순합니다. 시도별 지역 총생산 GRDP, 이걸 살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세부 추진 실적 성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지표 하나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 GRDP란 건 뭐냐면 이 각 시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제 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의 경우 전국의 총 생산은 1840조 원입니다. 2년 후인 2019년에는 1927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2.34%입니다. 이거 꼭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GRDP 증가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이렇게 10개 시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만 이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나머지는 이 평균 이하다, 그겁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국토 균형 발전,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게 되는 나라, 이거 개선됐습니까? 이거 이뤄냈습니까? 이거 어떤 진척이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말고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있습니다. 이 지역 GRDP는 그냥 지역 전체를 비교하는 거고, 1인당 총소득은 각 지역 주민 간 1인당 총소득을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잘 살고 어느 지역이 못 살고 어느 지역 소득이 많고 어느 지역 소득이 적느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 이 최신 통계가 2019년도입니다. 이거 보면은 시도별 1인당 지역 총소득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7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충남 5개에 불과합니다. 5개. 평균보다 낮은 지역 중에서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평균이 3,76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인 곳이 어디냐면은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그 다음에 평균보다 낮지만 3천만 원 이상인 곳이 8개, 그러면 나머지 또 4개 광역자치단체는 또 어떻습니까? 부산 2,926만 원, 대구 2,770만 원, 강원 2,940만 원, 전북 2,830만 원, 4개 시도는 2천만 원대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과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뭔가 그 격차가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은 언제 이루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명목 아래 그동안에 무슨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 면제해버리고 지역에 뿌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뿌린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느냐? 여기에도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 기존에 그 주거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환경 정비, 가로 정비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주거 그 질을 좀 높이겠다, 이런 사업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민은 아마 거의 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 교통망이 잘 완비된 곳에서, 그 다음에 의료,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이렇게 갖춰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오래된 아파트 이런 거는 재건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박아놓고 우리가 예산 퍼부어서
뭐 벽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대체 어디, 이거는 말 그대로 족보가 있는 정책입니까? 이걸 강조했던 사람,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도시재생, 지금 현재 그 성적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 차라리 다 물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박원순의 도시재생 같은 이걸 갖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이 어떤 서구권이나 이런 데에서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원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계획 도시로서 발전을 해왔고, 그 어떤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그 주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데, 여기에 있는 이런 노후 아파트들 이걸 왜 보존을 해야 되고, 저기 강남에 무슨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왜 낡은 한 동을 꼭 보존을 해야 되고, 거기 정작 사는 동네 주민들은 뭐 소방차도 한 대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네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든지, 부산, 대구 어디든지 간에 이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영역이 무분별하게 확장됐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기능이 나눠져 있지 않고, 구역마다 무슨 기능이 나눠져 있지 않고 혼재돼 있고 밀집돼 있고 무분별하게 지금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선 시설들이 지금까지 계속돼 있어서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그게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도시재생 이러고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벽화 그리고 가로 정비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어서 돈 뿌리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런 거 효과 불분명한 어떤 땜질식 처방,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전국적으로 벌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17, 18, 19, 20, 21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 500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업비 규모가 50조 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폄훼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21조 원, 22조 원입니다. 거기에다 비교해보면 2배 이상, 2배를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국민의힘 박정민 의원에 따르면 401개소 사업에 약 21조 8천억이 투입됐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 속도가 느리며 주민 체감도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를 보면 도시재생 요질 사업 선정지 117개 지역 중 사업이 완료된 곳, 2020년 기준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4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기준 자체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예산 다 들여가지고 실제 도시재생 사업이 다 모든 곳에서 완료됐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과연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여기에 의문이 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요새 계속 무슨 해운, 조선 이런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기 거제도 무슨 옥포 조선소에 가서 또 무슨 K조선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저기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K조선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화자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해운 강국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2020년, 22년 해운 산업 매출액 50조 원 이거를 목표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서 얘기한 이 매출 목표, 이거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1월 28일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하는 그 제목으로 갖다가 2021년 부처 업무 계획 이걸 올린 그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 원까지 회복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2022년까지 50조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는 올해 목표를
2021년 목표를 40조 원으로 지금 설정해놨다 그겁니다. 목표라는 건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40조 원을 하고 내년에 또 10조 원을 늘려서 50조 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달에 파산을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2017년 해운업 매출은 2016년 40조 원에서 2017년 29조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2018년 34조 9천억 원, 2019년 37조 원, 2020년 36조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매출 증가세를 기록해보면 2021년에 4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것도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올해 40조 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1년 안에 또 매출액 10조 원을 늘려가지고 2022년 5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이런 국정과제를 채택을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화자찬 이런 자체 평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이런 국정과제를 또 내세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성과로 매년 청년 창업농 1,600명씩 선발 초기 생활 안정자금 월 최다 100만 원 지급. 아니 돈 준 거 무슨 실적입니까? 이거 말고 실제 지속 가능한 어떤 기반을 조성했느냐?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농업 분야 인구 지속 유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뭐라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냐면 40세 미만 귀농 가구가 2017년 1325가구, 2018년 1356가구, 2019년 1212가구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워서 성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수치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귀농 가구 수는 2013년을 제외하며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매년 증가했습니다. 2%, 11.2%, 7.7%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매년 감소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이너스 1.9%, 2018년 마이너스 5.3%, 2019년 마이너스 4.5%를 보이다가 2020년 작년에 유일하게 증가를 했는데 9.3% 증가를 했습니다. 이 농식품부가 자랑하는 40대 미만 귀농 가구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이하 귀농 가구 수 역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저조합니다. 2013년, 2016년 그러니까 2013, 14, 15, 16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귀농 가구 중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경우는 총 14,707가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 17, 18, 19, 24년 때는 전임 정부 때보다 11% 감소한 13,049가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뭔 성과입니다? 지속유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지속유입 됐습니다. 무슨 성과입니까? 한편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 2020년 12월 기준 농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75억 7천만 달러 달성. 이걸 또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역시 관련 통계를 고려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출입 정보를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식품 수출이 2017년 68억 달러, 2018년 69억 달러, 2019년 70억 달러, 2020년 75억 달러 이런 식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단 수입 역시 같은 비율로 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무역 수지도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출만 는 게 아니라 수입도 그 똑같은 비율로 수입이 원체 많았는데 수입도 같은 비율로 늘어가지고 무역 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농식품 무역 적자 총액은 973억 5,300만 달러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이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11% 늘어가지고 1,078억 4천만 달러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